3, 4일만 기다리면 곧 병환이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1452년 음력 5월 조선 최고의 의관 전순이가 대신들 앞에서 공공연히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임금 문종은 강령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39살, 재위 2년 4개월, 아버지 세종을 대신해 8년간 나라를 이끈 조선에서 가장 준비된 임금이 종기 하나로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납득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4가지 증거를 직접 확인하시게 됩니다. 만약 그 증거를 보고도 그냥 병사였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반대로 독살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이유와 함께 남겨주십시오. 역사는 기록 위에 서 있지만 해석은 여러분의 몫이기도 하니까요. 지금부터 1452년 5월의 열흘을 하루 단위로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열흘 뒤에 벌어진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의 전순이는 정말 문종을 치료한 것인가? 아니면 제거한 것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표입니다. 눌러두시고 함께 추적해보시죠. 문종 이항은 1414년에 태어났습니다. 8살에 세자로 책봉됩니다. 아버지 세종은 즉위 초부터 학문과 제도 정비에 몰두했지만 만년에는 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당뇨로 갈증이 심했고 시력은 거의 잃었으며 중풍으로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나는 두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한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1442년 세종 24년에 29이 된 세자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깁니다. 대리청정이란 왕이 아직 살아있지만 국정의 결정권을 세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행이 아닙니다. 조세정책, 군사 배치, 외교 문서, 인사 승인, 모든 결제를 세자가 합니다. 문종은 이 대리청정을 1442년부터 1450년, 세종이 승하할 때까지 무려 8년간 수행했습니다. 8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긴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습니다. 현대의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문종은 왕이 되기도 전에 대통령 임기보다 3년이나 긴 기간 동안 국가 운영의 실무를 직접 처리한 것입니다. 조선 500년을 통틀어 왕이 되기 전에 이만큼 실무 경험을 쌓은 세자는 문종이 유일합니다. 문종의 역량은 여러 분야에서 드러났지만 군사 분야에서 특히 빛났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화약 무기 개발에 깊이 관여한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화약 원료인 염초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국 각도에 책임 제조량을 할당합니다. 화약이 없으면 총통도 신기전도 쓸모없다는 것을 세자 시절부터 체감한 사람다운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1451년 문종 원년에 그의 대표작이 완성됩니다. 화차입니다. 문종이 직접 설계를 지시한 이 무기는 두 종류였습니다. 첫째, 신기전기 화차. 수레 위에 발사틀을 얹어 중신기전 100발을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발사하는 다연장 로켓 발사기입니다. 둘째, 총통기 화차. 사전 총통 50정을 장착하여 세전 200발을 퍼붓는 다연장 발사기입니다. 수레의 구조도 과학적이었습니다. 지름 87cm 바퀴 2개 위에 길이 2.3m, 너비 74cm의 차체를 올렸고 차체의 상판을 바퀴축보다 높이 올려 최대 발사각 43도를 확보했습니다. 중국의 화차와도 다르고 당시 조선에서 쓰던 일반 수레와도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설계였습니다. 도로 폭이 좁은 조선의 지형을 고려해 바퀴축을 차체보다 좁게 만들었고 평상시에는 관청 물자를 나르는 운송 수레로 쓰다가 전시에는 발사틀만 올려 화차로 전환하는 이중용도 설계까지 적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종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실록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모두 임금이 지시한 것이었다. 1451년 1월 모하관에서 시험 발사를 실시합니다. 70보에서 80보, 약 87m에서 100m 밖에 갑옷을 입힌 허수아비를 세우고 쏘았더니 일반 편전보다 관통력이 강했다고 기록됩니다. 시험에 성공한 문종은 즉시 대량 생산을 명합니다. 그해 2월에 중앙에 50대, 의주 등 양계 내 읍에 각 20대씩 80대를 우선 배치했고 1451년 한 해 동안 무려 700대 이상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치했습니다. 잠시 현대의 감각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화차 1대가 신기전 100발을 쏩니다. 700대가 동시에 발사하면 7만 발입니다. 15세기 동아시아의 전장에서 한 번에 7만 발의 로켓이 하늘을 가르는 장면. 이것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구현할 수 없는 화력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은 아직 대포 한 문 쏘고 재장전하는데 몇 분씩 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문종은 화차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종 때 시작된 천자 총통의 사거리를 400보에서 500보 수준에서 1300보까지 끌어올렸고 한 번에 화살 4개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계량도 완성했습니다. 지자총통, 황자총통,
가자화포 모두 사거리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개량 역시 세자 시절부터 문종이 직접 관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가 미사일 설계도를 검토하고 사양을 지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준비된 임금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사입니다. 문종의 세자 시절은 군사적 업적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내명부에서 연속된 파국이 벌어집니다. 첫 세자빈 휘빈 김씨는 1427년에 간택되어 혼인했으나 2년 만에 폐위됩니다. 후사가 없었고 질투가 심했다는 것이 세종이 밝힌 이유였습니다. 세종은 성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빠르게 손을 썼습니다. 둘째 세자빈 순빈봉 씨는 더 충격적입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순빈은 궁녀 소쌍과 동침한 사실이 적발되어 폐출당합니다. 여기에 음주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조선 왕실 사상 전례 없는 스캔들이었습니다. 결국 1436년 폐위됩니다. 세종으로서는 며느리를 2번이나 내쫓은 것이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세 번째 세자빈이 바로 권씨, 훗날의 현덕 왕후입니다. 그러나 권씨는 1441년 단종을 낳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산용열로 세상을 떠납니다. 23이었습니다.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가 직접 젖을 먹이며 단종을 키웠습니다. 3번에 결혼해서 얻은 자식이라고는 단종 하나뿐입니다. 문종이 즉위할 때 단종은 고작 10살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문종이 건강하게 10년만 더 살면 단종은 20살이 넘어 친정을 합니다. 대리청정 8년을 한 아버지 밑에서 제왕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된 임금을 어떤 숙부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종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살짜리 아이가 왕좌에 앉고 그 뒤에는 야심만만한 숙부 수양대군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양대군 이유는 세종의 둘째 아들입니다. 형 문종과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세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야심이 크고 무예와 정치 감각이 뛰어났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그는 세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권람, 한명회, 신숙주 같은 인물들이 이미 수양대군의 주위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문종이 건강할 때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종이 쓰러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문종은 이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불러 고명을 남깁니다. 내가 죽은 후 단종을 보필하라. 이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문종 자신이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 고명은 문종이 숨을 거둔 뒤 불과 1년 5개월 만에 피로 물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문종의 마지막 열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문종의 종기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1449년 세종 31년 문종이 36이 되던 해 10월 25일 세종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자에게 등창이 생기니 여러 신하를 나누어 보내 가까운 명산 대천과 절을 찾아 부처님께 빌게 하고 정부 6조 중추원에서 날마다 문안 드리게 하였다. 이때부터 문종의 종기는 시작됩니다. 등에 생긴 종기, 등창이었습니다. 등창은 등에 생기는 종기인데 오래 누워있는 환자에게 많이 생기지만 과로하고 면역이 떨어진 사람에게도 잘 생깁니다. 8년간 대리청정을 하며 쉴 틈 없이 국정을 처리하던 문종에게 등창이 생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종기는 한 번 생기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종실록을 따라가면 10월 25일에 처음 등장한 등창은 11월 1일에도 낫지 않아 세종이 중죄 이외의 죄수를 사면하라고 명하고 11월 4일에는 세종이 집현 전에 기도 전례를 상고하게 하고 11월 5일에는 전국의 명산 대천과 사찰에 기도를 보냈습니다. 11월 14일까지 차도가 없어 세종이 직접 모든 서무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11월 15일에 세종이 승지에게 한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사신을 접대하게 하고 아침 조회까지 받게 하였더니 걸음걸이에 몸이 피로하여 종기의 증세가 다시 심해졌다. 또 실제로 아르지 않아서 갑자기 위중하게 되었으니 의원의 착오를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느냐. 이 기록을 기억해 두십시오. 세종은 이미 1449년에 사신 접대와 조회, 참석이 종기를 악화시켰다고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습니다. 3년 뒤 1452년에 전순이가 한 행동과 정확히 같은 패턴입니다. 사신 연회 참석, 활쏘기 관람 허용, 그리고 곧 낫겠다는 허위 보고. 세종이 이미 한 번 질책한 바로 그 실수를
조선 최고의 의관 전순위가 똑같이 반복한 것입니다. 1449년의 종기는 11월 18일에 종기 뿌리가 빠지면서 호전되기 시작하여 11월 25일에 차유 기도를 보내고 12월 3일에 종묘와 사직에 감사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12월 25일 세자에게 또 종기가 났으므로 여러 신하를 신당과 절에 보내 기도하게 하였다. 재발한 것입니다. 이후 1450년 1월 윤 1월에도 종기가 계속됩니다. 문종이 즉위한 1450년 2월 19일 세종승하 직후에도 대신들이 문종의 종기를 걱정하여 동궁에 들어가 조섭하라고 청합니다. 문종은 하루에 한 번 빈소에 들어가는 것은 멈출 수 없다면서도 3일간 기동을 멈추고 조리하겠다고 양보합니다. 며칠 뒤 의정부가 다시 움직이지 말라고 청하자 문종은 나는 편안하다고 대답합니다. 이 패턴을 주목하십시오. 문종의 종기는 3년에 걸쳐 발생과 치유와 재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종기란 원래 그런 질병입니다. 과로하면 재발하고 안정을 취하면 치유됩니다. 문종의 병력을 알고 있는 의관이라면 가장 중요한 처방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안정, 움직이지 말 것, 자극적인 음식을 피할 것, 종기가 충분히 곪을 때까지 기다릴 것. 이것은 당시의 의학 수준에서도 기본 중의 기본이었고 실록에 기록된 세종의 질책에서도 대신들의 간언에서도 1452년 좌의정 허후의 경고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452년 5월 전순위는 이 상식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열흘의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5월 4일 임금의 몸이 불편하여 안평대군을 대자함에 보내 기도하게 합니다. 이전 기록들과 연결하면 등의 종기가 재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5일 내의 전순위가 내전에서 나와 말합니다. 임금의 종기가 난 곳이 매우 아프셨으나 저녁에 이르러 조금 덜하고 고름이 흘러나왔으므로 콩죽을 드렸더니 임금이 기뻐하면서 말씀하시길 음식의 맛을 조금 알겠다 하셨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기뻐했다고 실록은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조정은 종묘와 사직에 기도를 보냅니다.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면서도 기도를 보낸 것입니다. 낙관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5월 6일 의정부가 조관을 나누어 보내 명산 대천에 기도합니다. 충문에는 동궁, 즉 세자 단종이 서명했습니다. 12살 소년이 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글의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같은 날 수양대군은 도승지 강맹경과 함께 흥천사에서 공작제를 베풉니다. 공작제란 위험을 막아달라고 부처에게 비는 불교 의식입니다. 형의 쾌유를 빈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주목할 것은 수양대군이 아니라 도승지 강맹경입니다. 강맹경은 왕에게 올리는 보고를 중간에서 전달하는 핵심 관직입니다. 이 사람이 수양대군과 함께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뒤에서 다시 의미를 갖게 됩니다. 5월 8일 전순위가 다시 내전에서 나와 보고합니다. 임금의 종기가 난 곳은 고름이 흘러나와서 지침이 저절로 뽑혀졌으므로 오늘부터 처음으로 찌른 듯이 아프지 아니하여 평일과 같습니다. 지침이란 종기에 넣어두는 종이로 만든 작은 배농관입니다. 고름이 충분히 빠져 지침이 자연스럽게 빠졌다면 이것은 의학적으로 긍정적 신호입니다. 대신들이 모두 기뻐하며 물러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종의 종기는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콩죽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고름이 빠졌고 통증이 줄었고 배농관이 자연 배출될 만큼 회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월 10일과 11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정은 또다시 명산 대천에 기도를 보냅니다. 영의정 황보이는 종묘에, 우의정 김종선은 사직에, 정인지는 소격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5월 8일에 평일과 같다고 했는데 왜 이틀 뒤에 나라의 수장급 3명이 동시에 기도를 하러 가는 것입니까? 전순위가 밖에서 보고한 내용과 실제 문종의 상태 사이에 괴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5월 12일 좌의정 허우가 직접 아랫 내용이 실록에 길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큰 종기를 앓고 난 후에는 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 회복이 되니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합니다. 중국 사람이 일찍이 말하기를 조선 사람은 날 것과 찬 것을 먹기 좋아하여 종기가 많다 하니 이 말에 깊은 이치가 있습니다. 종기를 앓고 있을 때에는 더욱 마땅히 음식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십선산이라는 약을 술로 타서 먹되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문종은 이미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하나만 기억해 두십시오. 허우는 음식 금기를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문종 최후의 날입니다. 실록은 이날의 기록을 유난히 길게 남겼습니다. 임금의 병환이 위급하니
직지편 김예몽 등이 내이와 더불어 사정전의 남랑에서 방서를 상고하고 있었다. 종기 하나를 치료하던 나라 최고의 의관이 갑자기 의서를 뒤지고 있습니다. 마치 병의 정체를 처음 마주한 사람처럼. 그리고 수양대군 이하의 여러 종친이 모두 있었다. 모든 의료와 기도 등의 일은 강맹경이 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두 대군의 말을 받아 의정부에 고한 후에 일을 시행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임금의 치료와 기도를 의정부에 전달하는 중간 경로에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환자인 임금의 치료 결정을 왜 대군이 관장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단종이 12살이었으니 종친 어른이 대리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순위를 겹쳐놓으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실록이 남긴 가장 결정적인 문장을 봅니다. 의관인 전순에 변한산, 최은만이 날마다 나와서 안부를 보살폈지만은 모두가 범용한 의원이므로 병증을 진찰할 줄은 알지 못하여 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임금에게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도록 하였다. 종기 환자에게 등에 종기가 난 환자에게 활쏘기 관람과 연회를 권했습니다. 등창은 절대 안정이 필수인 질환입니다. 움직이면 골문 부위가 자극되어 감염이 퍼집니다. 이것은 오늘날 의학 상식이기도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모든 의서에 명시된 금기사항이었습니다. 1449년에 세종이 사신 접대와 조회 참석이 종기를 악화시켰다고 질책한 그 내용을 3년 뒤 전순위가 똑같이 되풀이한 것입니다. 이어서 실록은 침시술을 기록합니다. 종기의 화종이 터짐으로 전순회 등이 은침으로써 종기를 따서 고름을 두서너 홉쯤 짜내니 통증이 조금 그쳤다. 그런데 그들은 밖에서 공공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3, 4일만 기다리면 곧 병환이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날마다 임금의 상태를 물으니 임금의 옥체가 오늘은 어제보다 나으니 날마다 건강이 회복되는 처지입니다. 대소신료들은 이 보고를 믿었습니다. 전순위가 곧 낫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날 유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문종이 강령전에서 숨을 거둡니다. 곧 낫는다는 보고가 나온 당일에 임금이 죽은 것입니다. 실록은 최후의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세자는 말하기를 나는 나이 어려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12살짜리 단종이 아버지의 임종을 앞에 두고 한 말입니다. 대신들이 빨리 내정에 나아가 안부를 묻고 진무로 하여금 성문을 지키게 하고 죄수를 석방하려 하여 세자를 통해 아뢰니 임금은 벌써 말을 하지 못하면서 불가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외정에서 통곡하면서 어째서 청심원을 올리지 않는가 하니 전순위가 비로소 청심원을 올리려 했으나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조금 후 임금이 홍서하였습니다. 실록은 마지막에 이 문장을 남깁니다. 이때 의정부의 대신들이 임금의 병환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의정부에 앉아서 안부만 물었을 뿐이고 한 사람이라도 임금을 배웁고 병을 진찰하기를 청하지는 않고서 범용한 의관에게만 맡겨놓고 있었으니 그때 사람들의 의논이 분개하고 한탄하였다. 이 기록을 남긴 사관의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대신들도 문제지만 결국 핵심은 범용한 의관에게만 맡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전순회, 변한산, 최읍 이 세 명에게만 문종의 생명이 맡겨져 있었고 밖에서는 아무도 실제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종이 죽고 1년 뒤인 1453년 5월 1일 대사원 기건 등이 올린 탄핵 상소가 단종실록에 수록됩니다. 이 상소는 전순위의 행위를 4가지 죄목으로 정리합니다. 등에 있는 종기는 독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데 이에 말하기를 해가 없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역대 27명의 왕 중 12명이 종기를 앓았습니다. 종기가 얼마나 흔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당시 사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종, 성종, 정조가 모두 종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365건짜리 의방유치를 편찬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순위가 등창의 위험성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의방유치는 세종의 어명으로 편찬한 동양 최대의 의학사전입니다. 편찬자 명단에 전순위의 이름이 맨 앞에 올라 있을 정도로 그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사람이 등창을 보고 해가 없다고 했다면 무지가 아니라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기운을 피로하게 움직이는 것은 등창에서 크게 금하는 것인데도 이를 아뢰지 아니하였다. 전순위는 문종에게 명나라 사신 전송, 활쏘기 관람, 연회 참석을 허용했습니다. 1449년에 세종이 이미 같은 실수를 질책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의 아들 치료를 담당하면서 세종의 질책을 직접 들었을 전순위가 3년 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실수입니까? 꿩고기 같은 것은 등창에서 크게 금하는 바인데도 날마다 꿩고기 구이를 드렸다. 여기서 바나라는 식물이 핵심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나는 천남성과의 다년생 풀로 여름철 야생에서 자랍니다. 꿩이 이 바나를 즐겨 먹습니다. 바나의 독성은 현대과학으로도 규명되어 있습니다. 바나에 포함된 옥살산 칼슘 침상 결정은 바늘 형태로 이것이 점막을 찌르면 강한 자극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적절하게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복용하면 위장관 및 구강점막에 심한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나를 먹은 꿩의 고기에는 이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으며 염증 상태의 종기 환자가 이를 섭취하면 몸의 염증 반응이 촉진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구운 꿩고기는 화기를 더합니다. 한의학에서 종기는 열독이 원인으로 화기가 더해지면 악화됩니다. 전순이는 식료찬요라는 책을 직접 저술한 사람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이요법 전문 의서입니다.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고 음식으로 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한 책을 직접 쓴 사람이 종기 환자에게 여름철 꿩고기 구이를 매일 올렸습니다. 5월 12일에 좌의정 허우가 음식을 가려야 한다고 경고한 기록을 기억하십니까? 전순이는 그 경고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꿩고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등창에서는 농하여 터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농하지 아니하였는데 침으로 찔러서 그 독을 더하게 하였다. 종기 치료의 핵심은 고름이 충분히 차서 자연스럽게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 다 곪지 않은 종기를 침으로 찌르면 세균이 퍼지고 감염이 깊어집니다. 현대 외과학에서도 절개 배농의 시점은 농양이 완전히 성숙하여 파동이 확인된 후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농양을 조기에 절개하면 세균이 주변 조직으로 퍼져 폐혈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조선시대 의서에도 이것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원부 상소에서도 종기가 농하면 침으로 찌를 수 있으나 농하지 아니하면 침으로 찌를 수가 없는데도 전순이는 침으로 찌르자고 아뢰어 끝내 큰 사고에 이르게 하였으니 비록 의원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의서를 펴서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는데 하물며 전순이는 의원으로서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였겠는가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원부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무릇 이들은 모두 여러 의서에서 경계하는 바를 감히 어기고 임금의 병을 경솔하게 다루었으니 100번 죽음을 당하여도 마땅할 죄입니다. 그렇다면 전순이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전의감 청지기로 강등. 이것이 전부입니다. 청지기란 관청의 잡무를 맡아보는 낮은 직책입니다. 겉으로 보면 치욕적인 강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전순이가 청지기가 되었다고 해서 누가 그에게 빗자루를 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 임금을 진찰하던 최고의 의관에게 말입니다. 사실상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자리를 비워두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을 잘못 치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의관은 보통 의금부에 하옥되어 국문을 받습니다. 조선 후기 효종의 어의 신가귀는 효종의 귀에 난 종기를 치료하다 침을 잘못 놓아 효종이 급사하자 즉시 체포되어 심한 고문 끝에 사망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처벌 수위입니다. 그런데 전순이는 청지기로 잠시 내려앉았다가 단종이 즉위하자 곧바로 석방됩니다. 불과 7개월 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의혹은 의혹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1462년 세조 8년 전순이는 행첨지중추원사를 거쳐 동지중추원사로 승진합니다. 1463년에는 내이로서 비영각에서 의학을 시강합니다. 1464년에는 시학의 공로로 종이품 자원 대부에 가자됩니다. 종이품이면 오늘날로 치면 차관급입니다. 의관 출신으로는 파격적인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1467년에는 상호군에 올라 좌익원종공신 1등에 녹선됩니다. 좌익원종공신. 이 칭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좌익공신이란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도운 인물에게 내리는 포상입니다. 정난공신이 계유정난에 직접 참여한 핵심 인물들이라면 원종공신은 직접적 참여는 아니지만 과정에서 공을 세운 인물들입니다. 문종을 치료한 의관이 문종의 아들을 몰아낸 세조에게서 공신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전순이가 세조에게 세운 공이 무엇이었을까요? 의술에 대한 보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공에 대한 보상이었을까요? 이제 문종 사후에 벌어진 일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문종이 승하한 것은 1452년 5월 14일입니다. 단종은 같은 해 5월 12살에 즉위합니다. 문종이 남긴 고명에 따라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어린 왕을 보필합니다. 김종서는 함길도 도절제사를 지낸 무장 출신으로 세종 때 여진족을 몰아내고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개척한 인물입니다. 황보인은 오랜 관료 생활로 정사의 밝은 문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버티고 있는 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453년 10월 10일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으로 갑니다. 임금의 교서를 가지고 왔다며 문을 열게 한 뒤 철퇴로 김종서를 내리칩니다. 김종서와 그의 아들들이 살해됩니다. 이어서 황보인, 병조판서, 조국관 등이 차례로 제거됩니다. 안평대군은 유배 뒤 사사됩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 영경연서원관사, 겸판이병조사를 겸하여 정권과 병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정인지, 한확,
권람, 한명회, 홍윤성, 신숙주 등 43인을 정난 공신으로 책봉합니다.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은 단종의 양위를 받아 조선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합니다. 1456년에는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등 이른바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모의하다 발각되어 처형됩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고 1457년 17살의 나이에 사사당합니다. 아버지 문종이 죽은 지 불과 5년 만에 아들 단종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문종의 왕비 현덕 왕후 권씨는 이미 1441년에 죽었지만 세조는 죽은 사람까지 벌합니다. 현덕 왕후의 동생 권자신이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자 세조는 현덕 왕후의 시호를 박탈하고 왕후의 무덤인 소릉을 파헤쳐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 명합니다. 산 사람도 아닌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친 것입니다. 현덕 왕후의 친정 형제들은 처형당합니다. 현덕 왕후가 복원된 것은 1513년 중종 8년의 일입니다. 무덤이 파헤쳐진 지 56년 만에 비로소 문종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종 한 사람의 죽음이 아들의 목숨과 아내의 무덤까지 빼앗은 것입니다. 만약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다면 단종은 성인이 되어 친정을 했을 것이고 수양대군에게 계유정난의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이고 사육신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김종서와 황보인도 충신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종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방향을 통째로 바꾼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한 가지 반론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종기로 죽은 것은 사실 아닌가? 맞습니다. 실록은 사인을 분명히 종기로 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단종실록은 세조가 즉위한 후 편찬되었습니다. 세조의 입장에서 형 문종의 죽음에 어떤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자연사여야만 세조의 왕위 찬탈이 아닌 정당한 계승이 됩니다. 그런데도 실록에는 전순위의 의심스러운 행적이 하루 단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원부의 탄핵 상소, 4가지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한 그 긴 상소가 온전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조 치하에서 편찬된 실록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관들은 직접적으로 독살이라고 쓸 수 없었습니다. 세조 치하에서 그런 글을 쓰면 본인의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실만을 남겼습니다. 꿩고기를 올린 사실, 침을 찌른 시점, 활쏘기 관람을 허용한 정황, 허위 보고를 한 내용, 처벌이 비정상적으로 가벼웠던 결과, 그리고 세조 치하에서의 파격적 승진과 공신 책봉, 이 모든 것을 사실의 나열로 배치해 둔 것입니다. 판단은 후세의 몫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570년이 지난 지금 그 판단의 차례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이 있는 이곳에 문종의 능이 있습니다. 현릉이라 부릅니다. 서울에서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동구릉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태조의 건원릉이 보이고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현릉이 나옵니다. 문종의 능과 현덕 왕후의 능은 같은 경내에 있지만 나란히 붙어 있지 않습니다. 동원이 강릉, 같은 언덕 다른 봉우리에 각각 따로 묻혀 있습니다. 세조에 의해 파헤쳐진 현덕 왕후의 무덤이 56년 만에 복원되어 문종 곁으로 돌아온 곳입니다. 조선 왕릉 중에서도 방문객이 적은 편이라 조용히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세종의 뜻을 이어 화차 700대를 만든 임금, 8년간 대리청정으로 나라를 다스린 임금, 3번 결혼하고도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한 임금, 그 임금의 무덤 앞에 서면 종기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설명이 유독 가볍게 들립니다. 전순이는 무지했을까요? 아니면 명을 받았을까요? 수양대군은 형의 죽음을 기다린 것일까요? 아니면 만든 것일까요? 실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실 위에 답을 쓰는 것은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종기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판결을 남겨주십시오. 전순이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킨 바로 그 밤, 김종서의 집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추적합니다. 기록이 감춘 것을 기록 속에서 찾아내는 시간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